저희가 다루지 않았던 정치 뉴스, 하지만 중요한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는 정면 브리핑 시간인데요.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녁부터 다시 추워진다며요. 그러니까요. 내일 아침 엄청 춥대요. 내일 아침에 영업이 오늘 똑같이네. 아침, 오늘 저녁부터 추워져서 내일 아침에 엄청 춥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난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좀 그만 추웠으면 좋겠는데. 근데 지금 날씨도 추운데 이 정치권도 찬바람이 쌩쌩 불어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하는데 포구령 초안에는 통행 금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었다. 결국 대통령이 뺐다. 네. 근데 그게 뭐 빼고 안 빼고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죠. 일단 오늘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변호사가 이 김 전 장관이 계엄 포고령의 초안을 작성했고 대부분 김 전 장관이 작성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초안에는 국민에 대한 통행 금지 조항이 있었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통행 금지 조항을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렇게 조항을 삭제한 이유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원래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한 이런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대통령이 판단을 내렸다는 주장이고요.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이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국회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선포가 됐고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규정된 권한인 만큼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에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지 말라는 지시 명확히 했고 그리고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저지를 지시했다. 이런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는 없는데 일단은 우리가 본 것만 하더라도 그리고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증언한 것만 하더라도 국회에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쨌든 누가 지시를 했는지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닌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국회에 못 들어가게 한 건데 이게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인지 전 잘 모르겠는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이 사람도 입장을 내놨다고 그러네요. 네, 이 사람에 대한 입장을 또 이 사람에 대한이군요. 네, 예. 김 전 장관 변호인단 측에서 또 밝혔습니다.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얘기가 사실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점집 입구 사진도 나오고 보살님. 네, 보살님 나오고 얘기하는데 이 노 전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근무가 몇 번 겹친 적이 있고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자문을 구한 것은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하. 지난 8월에 정보 유출 사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노 전 사령관의 자문을 받은 바가 있고 그리고 선관위의 서버에 국외 세력이 간섭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적법한 자문을 받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문을 받았다. 근데요. 어쨌든 이거 기자회견 때 언론사의 취재를 제한했다며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요. 기자회견을 열기 전에 변호인단이 크리스마스 이브날 소셜미디어 단체 대화방을 통해서 기자회견 일정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화방에 속한 기자들만 기자회견에 초청을 한다고 공지를 했는데 실제로 오늘 기자회견에 사실 내외신 기자들은 물론이고 유튜버들도 굉장히 많이 몰렸는데 지금 주최 측에서는 초청된 기자들만 취재할 수 있도록 들여보냈고 나머지는 입장을 막게 되면서 취재진과 주최 측에서 대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위기가 험악해지면서 112 신고까지 접수가 돼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고 결국 일부 언론들은 기자회견장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도를 보면 현장에서 취재를 거부당한 기자들이 질문은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외치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질문할 권리가 없다. 얘기해봤자 거짓말로 기사 쓰는 언론사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고요. 취재진에서는 언론사 차별 기준이 따로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나가달라는 말만 변호인단이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분위기가 갈수록 험악해져서 변호인단 측에서 업무방해 체증을 시작하겠다라면서 영상 촬영했다고 하고요. 전부 민사소송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온 것으로 지금 기사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러니까 언론 단체들은 반발이 심하겠죠. 네, 취재 제한하겠다 이런 방침이 알려지자 방송기자협회, 전국 언론노조, 또 한국기자협회에서 긴급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특정 언론사의 취재 불허는 일부 언론에 취재 특혜를 주고 내란 범죄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스피커로 삼겠다는 것이다 라면서 이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를 했고요. 각 언론사를 향해서는 이념적 지향 또 뉴스의 취사 선택에 따른 기준을 갖는 언론사 간의 취재 경쟁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언론도 내란범에 입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야, 근데 약간 이 요새 너무 뒤숭숭한데, 근데 또 대구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예요? 동상이 뭐 무슨 문제가 있어요? 동대구역. 사실 대구 갈 때 기차 타면 동대구역에서 그렇죠. 많이 내리잖아요. 거기 광장에 왜냐하면 여기만 KTX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저도 대구 갈 때는 항상 이 광장을 이제 거쳐서 가게 되는데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이 설치가 됐습니다. 지난 21일에 무려 3m 높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3m 높이의 동상이 세워졌고 지난 23일에 제막식까지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동대구역 광장 소유권을 가진 곳이 대구시가 아니라 철도공단 측입니다. 철도공단 측에서 대구시에 이런 동상과 같은 기념물 설치할 때는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공문을 수차례 발송을 했고 또 지난 13일에는 대구시를 상대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까지도 제기를 했는데 대구시가 동상 설치를 강행한 거고요. 또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측에서는 이 동상 설치가 따라서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지난 23일 국회 국토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서 이 동상 설치 적절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했고요.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성의 철도공단의 이사장 역시도 이 동상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진행하겠다라면서 대구시와 관련 기관들이 좀 뭐랄까요 대치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공무원들이 이 추운 날씨에 불침목까지 쓴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대구시가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부터 이 동대구역 광장에서 동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정국 직원들을 동원해서 야간 근무를 서기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공무원 3명이 한 조가 돼서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 동상 주변을 지키도록 한 건데 이게 지금 내년 1월 3일까지 근무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 동상이 굉장히 논란이 되면서 반대단체가 동상을 낙서를 하고 이런 훼손하는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막고자 이런 근무를 세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구시 행정국장이 이 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원래는 방호를 해야 되는데 인력 증원에 시간이 걸려서 당분간 행정국에서 근무를 하는 거라면서 동상을 제막했으니까 방호하는 건 행정 차원에서 당연한 거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공무원분들이 너무 고생이 심하세요. 그러니까 노조도 이게 좀 반발할 것 같아요. 네. 네? 대구시 새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반발의 성명을 냈습니다. 대구시가 시대착오적인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제막 강행하고 이마저도 부족했는지 동상을 지키려고 직원들을 동원해서 야간에 불침번 보초를 세웠다. 이게 크리스마스 선물인가? 연말연시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내야 되는 시간에 동상 하나 지키려고 불침번 근무를 시키는 대구시 각성하고 즉시 이 조치를 철회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군 중에서 예비역 요새는 사실 저는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격세지감을 느끼는 게 뭐냐면 여학생들 중에 ROTC가 굉장히 많아요. 여군 ROTC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더라고요. 얼마 안 돼. 그게 제 기억으로는 숙명여대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게 그래도 한 10년 됐을 거예요, 아마.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요새는 이 여학생들 중에 ROTC가 많은데 이 학생들이 이제 그러니까 여군을 많이 가는 거죠. 근데 여군 예비역들이 여태까지는 이 예비군 이 훈련을 안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동원 훈련 대상이 된다 그러네요. 네, 안 받았다기보다는 희망자만 동원 지정 대상이 됐었는데 희망자만. 네, 아하. 내년부터는 이게 바뀝니다. 모든 여군 예비역이 의무적으로 동원 훈련에 참여해야 되는 동원 훈련 대상이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자만 했었는데 이제는 모두 관계없이 지정 대상이 되고요. 병무청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우수한 여군 인력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유사시의 예비 전력을 정예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군 예비역 1에서 6년 차 중에 동원 지정 대상이 되는 예비역은 한 수백 명 수준이 될 것이다라고 병무청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저도 이번에 이 뉴스 전하면서 알게 됐는데 여군이 전역할 때 예비역, 퇴역 중에 고를 수가 있대요. 예비역과 퇴역. 네, 근데 퇴역한 군인은 여기에 해당이 그렇죠. 되지 않고 역을 아예 그만둔다라는 뜻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역한 여군 한 3,7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예비역을 택한 인원은 19%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19% 수준의 인원만 동원훈련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예비역이 돼 경찰이나 소방과 같은 특정 직업군에 종사하거나 임신 출산을 하거나 난임 치료 중인 경우나 6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둔 경우도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같은 데는 예비군 훈련 다 여성들로 네. 하거든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 최대리, 뭐